네, 그렇죠. 4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 오늘은 외부 강사 우리 이길용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길용 교수님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비교 종교학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오늘의 강연 제목은 성서 읽는 걸까, 듣는 걸까? 네, 직접 이길용 교수님으로부터 강연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신학대학교 이길용이라고 합니다. 어, 지목사님께서 그 안내의 문에 비교 종교학자라고 적어주셨는데 요즘은 비교 종교라는 말을 거의 안 해요. 예, 컴파라티브, 비교라고 하는 말이 어떤 가치 기준에 무언가를 비교하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고 해서 비교를 떼버리고 그냥 종교학 혹은 종교 연구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독일 마부르기라고 하는 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해서 학위를 받았고요. 학교에서는 신학부 성교학 전공, 성교학부에 이제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전공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성경 혹은 성서에 대해서 뭐 새로운 인사이트를 한번 공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한 견해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좀 나왔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서란 책은 읽는 걸까, 듣는 걸까?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성서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는 성서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누구를 위해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만인을 위해서 쓰여졌을 거라 생각을 하겠지만, 과연 그런가? 과연 성서가 처음 쓰여진 거로 따지면 구약부터 따지자면 지금부터 한 3천 년 정도부터 문헌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때 과연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몇 프로나 있었을까? 그리고 성서에 있는 많은 표현들은 왜 라임을 갖고 있는 시적 표현들이 많을까? 구약의 절반 정도가 운문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도 예수의 비유는 매우 구어적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군데군데 나오고 있는 몇몇 부분들은 상당히 노래와 같은 시적 표현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문자로 기록된 성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텍스트 환경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구어적 환경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망각한다는 얘기죠. 조금 더 나가보자면 많은 학자들이 예수 당시 문맹률의 퍼센테이지가 98% 이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지식인이라 칭할 수 있는 필경사 내지는 서기관들 빼놓고는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되물어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성서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걸까? 그러면 성서는 누구를 위한 책이었을까? 그러니까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모두를 위한 책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성서는 모두를 위한 아니 적어도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써진 책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성서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썼을까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서는 일반 사람들은 접할 수 없는 물건이었고 그걸 접할 수 있는 물건은 2% 미만의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었고 그렇다면 성서는 그들을 위한 낭송용 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읽기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한테 읽어주기 위한 책이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은 사실 여러 미디어 학자들의 이론들을 접하면서 떠오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세 명의 미디어 학자들이 이야기를 전하고 이 이야기의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헤럴드 이니스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월터 옹이라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은 짧게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미디어 스타디스 그 분야죠. 미디어학, 매체학. 네, 헤럴드 이니스라고 하는 분은 그 제국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책과 커뮤니케이션의 편향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한 소통을 위한 매체들이 단지 사고나 생각, 정보들을 전달하는 툴, 도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재구조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성된 문화의 성격마저 좌우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다행히도 우리말로 다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스는 인류가 그 소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미디어를 두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시간 편향적 미디어가 있고 공간 편향적 미디어가 있다. 시간 편향적 미디어는 내구성이 강한 것들, 한번 새겨놓으면은 100년, 200년, 1000년 가는 것들, 주로 돌, 암벽, 그 스핑크스, 오벨리스크 같은 것들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반면에 공간 편향적 미디어는 종이 같은 거예요. 공간을 이동하기 쉬운, 가볍고 어디로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 편향적 미디어는 오래 지속되는 특징은 있지만 공간적으로 확산하는 게 어렵죠. 그리고 하나의 포스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포스트, 그, 그, 그 내구성이 강한 매체를 중심으로 의례와 종교적 성격이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간 편향적 미디어는 종이가 대표적이고 가볍고 공간적 확산이 쉬운 반면에 오래 지속하는 것은 또 어려운 매체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확산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군사나 제국주의적 성격이 매우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이를 그 주요 미디어로 삼고 있는 사회는 행정이나 법이 중요하게 자리를 잡죠. 로마 같은 경우가 공간 편향 미디어의 대표적인 국가이고 시간 편향적 미디어는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문화권이 가장 그 강력했던 매체를 통해서 그 문화권의 성격을 분석하는 작업을 이니스가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니스는 한 문명이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편중 없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시간 편향적 미디어에 너무 집중되면은 그 문명도 오래가지 못하고 공간 편향적 미디어에 집중하는 것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본 거죠. 또 문명의 발달은 매체의 편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그것은 문명의 몰락으로 드러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한 문명이 극성기에 이르게 되면 그 몰락의 직전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이니스의 힌트를 얻은 마셜 맥클로어는 많이 알려진 사람이긴 하죠. 보다 더 적극적인 매체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뒤에부터 잠깐 보자면 미디어의 이해란 책에서 미디어를 메시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B라고 하는 개인이나 집단한테 의미를 전달해주는 도구로만 생각했는데 그 도구의 성격에 따라서 메시지의 내용과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강도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미디어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중요하다는 그 소스를 처음으로 제기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만 미디어로 보고 있지도 않아요. 미디어를 더 확산해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도끼 같은 연장이나 전등, 철도 이런 것도 미디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적 이기의 도구들 모두를 이제 미디어라고 볼 정도예요. 어, 이 마샬 맥루아는 그 모든 문명의 이기들과 도구가 인간의 몸과 자연 환경을 매개하는 미디어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인간의 몸과 자연 환경이 만나는 지점에 끼어들어서 인간 몸의 자연적이고 실존적인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들어주는 매개체를 일컫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는 그런 점에서 인간 인식의 확장이고 인간 그 자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죠. 자동차 바퀴는 인간 발의 연장이고 책은 인간 눈의 연장이고 수는 촉각이고 옷은 피부이고 총은 이와 눈의 역할을 확장한 것이고 전기 기술은 인간 중추신경의 확장이라고까지 확대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디어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그것을 담고 있는 형식적 틀, 즉 미디어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종교의 신앙생활에서도 인쇄술이 갖고 온 변화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어, 그 마셜 맥클루하는 최초의 인간은 그 오감,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등등 모든 감각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존재였는데 문자가 생기게 되고 문맹률이 떨어지고 많은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인쇄술이 그것을 확산하면서 인간을
특정 감각에 편향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합 감각형 인간에서 시각 중심의 인간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역시 온몸으로 하던 것에서 눈으로 보는 것에 집중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글을 읽고 글을 쓸 때는 청각과 촉각이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죠. 네. 그래서 모든 감각 중에서 시각 중심이 강화되고 그거 중심이 우대받는 사회가 인쇄술이 가져온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인쇄술의 주장을 매클루어는 우리의 경험과 지적 관점, 표현 형식 등이 새롭게 변화된 방식과 사고의 형식을 통해서 바뀌어가고 또 더 나아가 사회 정치적으로도 변해간다고 보았어요.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 정치적인 변화만 도모한 게 아니라 종교와 인간의 신앙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개신교 신앙 정체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그 직전에 한 세대 전에 먼저 등장해서 유럽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의 신앙 형태는 시각 중심형 그리고 모든 것이 기승전결로 이어진 논리 종결형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생활하는 것과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어지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전반적인 전인적인 신앙 체험을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특정한 그 내용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모습이 강화되고 또 성서라고 하는 책도 우리가 온 전 존재로서 받아들이는 그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내용만 의미만 전달하는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지금 제가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클로는 이 센서 라티오라는 말을 해요. 감각 비율이라는 말인데 뭐 짧게만 넘어가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등등에서 애초부터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인간적 특징 때문에 오감의 비율을 맞추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특정한 감각이 강화되고 그거 위주로 가게 되면은 우리의 감각 비율이 바뀌는 형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말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디어도 한 미디어와 쿨 미디어로 나누게 됩니다. 한 미디어는 해상도가 아주 높고 좋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감상하는 사람들이 그냥 편안히 앉아서 볼 수 있는 것들. 음질이 좋은 FM 라디오나 영화나 책 같은 것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여자의 집중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한 미디어라고 본다면 쿨 미디어는 화면의 질이 떨어지고 정세도가 낮아서 무언가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관찰자나 참여자 혹은 수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매체를 쿨 미디어라고 불렀습니다. 더 신경을 써서 집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은 60년대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감이 떨어지는 전화로 얘기하는데 요즘은 전화가 뭐 엄청 음질이 좋아졌죠. 또 해상도가 떨어지는 텔레비전은 옛날 텔레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질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미디어를 대할 때도 참여자 혹은 수용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쿨 미디어라고 봤어요. 이러다 보니까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의 내용과 그 감각의 질 혹은 감각의 정도도 바꿀 뿐만 아니라 점차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인쇄 문화가 갖고 온 시각 중심의 시대에서 촉각을 강조하는 환경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발언을 하다가 후기에 마셜 맥클러는 미디어는 마사지란 말을 하는 거죠. 의미로 알아듣고 그 메시지로 알아듣기보다는 글쎄 촉각적 자극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촉각을 강조하는 새로운 그 미디어론이 이 마셜 맥클론으로부터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종교적으로 푼다면 21세기 개신교의 종교 혹은 신앙생활은 어느 감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느 감각에 그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가 한번 되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셜 맥클루한의 제자이면서 예수의 신부였던 월통이라는 사람은 또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쓰기와 인쇄술 및 전자장치 등 말을 다루고 있는 기술로 얘기하는데
미디어는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을 형성하고 저장하고 상기하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의식과 문화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니스 맥클런에 이어서 옹도 인간이 어떤 미디어를 쓰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의식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문화에도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분은 재밌게도 이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라는 책에서 구술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처음 형성하기 시작했을 때의 모습은 구술성에 기초한 것이란 얘기예요. 구술에 기반한 문화를 만들었던 얘기고 그 구술성은 보이스, 소리를 매개로 합니다. 이 구술적 커뮤니케이션은 현장성이 중요하죠. 지금 여기에 경험을 전달하고 삶의 상황을 담아내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술 커뮤니케이션은 발화되는 순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논리적이지 않죠. 정연하지 않죠. 머릿속에 오래 남지는 않고 즉각적이고 촉각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 구술성 혹은 구술문화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어 문화의 표현 방식과 정신 역학의 특징은 이 최초의 문화가 등장했을 때 문자가 나오기 이전에 인류의 문화는 구어 문화적 성격이 강했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표현 방식은 종속적이기보다는 부가적이고 분석적이기보다는 집합적이고 반복적이거나 풍부하고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이고 생활 세계에 밀접해 있고 논쟁적인 어조를 갖게 되고 객관적인 거리를 두기보다는 참여지향적이고 항상성을 갖고 추상적이보다는 상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술성에 기초한 구어 담론은 분석적이고 추론적인 표현, 그래서 왜, 뭐뭐 때문에 라기보다는 그리고를 주로 사용하면서 그때그때 순간적 이해를 도움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문자성은 문자 쓰기 인쇄득이 나타나고 말은 시각의 영역에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눈이 중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발화된 이후의 맥락에서 분리돼서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문, 구술성에서는 이야기를 한 번 하게 되면 사라져 버리니까 청중들이 엄청 큰 집중을 갖고 참여하게 되는데 문자의 세계는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가 시간이 날 때나 편할 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그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작가, 저자와 청자 사이가 일정 부분 거리가 생기면서 소통의 조건이 바뀌게 됩니다. 저자와 독자가 나눠지고 아는 사람과 아는 것이 나눠지고 메시지와 메시지 전달 행위가 나눠지고 낱말과 소리가 나눠지고 말과 실존적 맥락과 소리와 시각이 나눠지고 글과 해석이 있게 됩니다. 이 같은 그 분리 때문에 문자 문화는 인간 기억의 한계에서 해방된 표현과 사고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압축적이고 발전적인 문화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적 성격이 강하고 탈집단적 성격이 강화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는 문자가 인쇄술을 통해서 대중화되고 교육을 통해서 각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이런 개인적 문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옹은 이제 문자 문화를 개인의 공동체와 거리를 갖고 내적 의식을 더 끌어올리는 사고를 재구조화하는 테크닉, 기술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와 쓰기 중심의 시각주의가 인쇄술의 발명과 함께 더욱 강화되면서 구술성의 청각적 문화 양식과 대비되는 시각적 양식이 형성됩니다. 아까 맥클로운도 한 얘기인데 인간의 각 인간이 갖고 있는 선천적 감각을 다 활용했던 시대와는 달리 인쇄 문화 시대로 오면서 시각 중심의 인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자 문화의 읽기는 시각과 연관되면서 이제 모든 인간의 해석과 관계된 이해와 관계된 정신적 활동들은 다 보는 것과 연관됩니다. 통찰력, 증거, 고찰, 해명하다, 분석하다, 식별하다, 구별하다, 개웃, 아웃라인 등등 해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관계된 것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단어들은 대부분 to see, seeing, 보는 것과 연관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문화도 시각 중심적 문화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부터 인류의 전자 미디어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통신 등등 이런 전자 미디어의 등장은 원시 시대의 구술성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제2의 구술성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시각적 공간에 한정되던 문자가 이제 듣고 보고 느끼고 만져지고 하는 복합적 멀티미디어의 등장 때문에 청각적 감각까지 회복하는 시기에 도래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유기체 집단을 통합하는 소리의 즉시성, 즉흥성, 상황성, 현존성을 느끼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침묵하는 조용한 가운데 책을 읽어서 무언가를 얻었다면 이제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우리의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 전자 미디어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각적 문화에 익숙한 기성세대와는 달리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은 그 이전의 인간들과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수용하는 방법과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제2의 구술성은 보다 의도적이고 자기 의식적일 뿐만 아니라 소수 집단이 아닌 대중이 집단 감각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집단 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집단 지성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전자 미디어가 펼치고 있는 21세기 현대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2의 구술성은 분석적 인쇄 문화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영향권 아래 있는 특성이 있으면서 신구 미디어 환경이 이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21세기 미디어 문화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 학자들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 신앙과 교회 쪽에 적용해 본다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신앙 행태는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감각 중에서 한쪽 감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간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와 학교는 차이가 없죠. 예배도 역시 한 사람의 설교하는 목사와 학생들처럼 앉아있는 신자들 사이에 중앙 집중식 예배와 신앙 행위를 보이고 있죠. 이런 방법이 완전히 다른 감각 지향적 성격과 정보를 수용하는 다른 방식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과연 적절할까? 그리고 애초에 성서라고 하는 문헌이 갖고 있는 전체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마치 교과서를 읽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읽음에 기초한 성경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21세기 이후의 신앙생활에 시효가 있을까? 그런 점에서 이 성서라고 하는 것도 듣고 체험하는 형태로 가야만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바라볼 때 지금의 성서학자들은 성서를 의미의 책으로 묶어둠으로써 성서가 기존 신앙인들에게 줄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성서학자는 아닌데 성서학자들은 성서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성서를 더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재번역해 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성서는 루터도 그렇게 쉬운 언어로 번역을 했던 것처럼 각각의 고유한 나라의 언어로 들을 때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형태의 성서로 끊임없이 번역하는 형태로 가야 될 터인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과 또 뭐 새롭게 번역되는 표준선 번역 같은 것들이 과연 그 이전의 성서가 갖고 있는 들음의 역할로 따져볼 때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한번 반문을 던지고 싶어서 짧게 제 이야기를 한번 전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